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시시각각 변하는 증시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희 팀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좀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이 을지로라서 그렇게 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올해 들어서 미국의 인플레 또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우리 시장 계속 갈팡질팡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또 박스권 돌파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이 상승장으로의 전환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은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1분기 주종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었는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뭐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2분기 좀 강세, 3분기 초중반까지 강세를 생각을 했던 그림들은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서 단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7, 8월 달까지 2600선까지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좀 우여곡절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7, 8월까지 방향성을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중국 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그리고 수출 경기. 요 세 가지 팩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하셨던 미국발 변수, 인플레, 뭐 경기 불안, 뭐 금리나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3분기 중반부터 좀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중국 경기 흐름들을 보면은 뭐 기대에 못 미친다, 뭐 그런 불안하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바닥을 찍고 위쪽으로 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 흐름과 한국 수출을 좀 같이 보면은 중국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한국 수출 경기 회복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4월 1일 날 발표된 수출 데이터 보면 뭐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안 좋다는 뉴스밖에 없어요.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면은 뭐 마이너스 16%다. 그리고 일평균으로 보면은 올해 들어 더 낮게 내려가고 있다. 아마 그런 그림들. 그리고 반도체 수출 마이너스 30%, 40%다. 중국 3월 수출 데이터 보니까 뭐 작년 1월보다 더 나빠졌다.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맞습니다. 그런데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작년 3월, 4월, 5월 데이터를 보면은 그때 워낙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자체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됐거든요. 왜냐면 수출 데이터는 금액으로 평가되니까.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자라는 그림으로 금액 흐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액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수출 전체 금액들은 1월을 저점으로 2월, 3월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60억 달러가 될까 말까 하던 수준에서 3월 달은 86억 달러로 점프업을 했거든요. 이 수준은 작년 4분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수출 데이터도 못한다 하지만 1월을 저점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던 모습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쭉 내려오던 그림에서 좀 방향성이 금액 자체는 바뀌고 있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수출 데이터가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림들이 좀 시장의 하방형 시선을 높여주고 상승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중국 경기 하면은 화장품, 의류, 뭐 호텔 레저, 원자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과거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4년, 15년에 화장품, 의류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그때는 리포트 제목이 중국인들도 머리를 감기 시작한다라는 리포트 제목을 시작으로 뭐 화장품주, 뭐 그런 소비주들이 막 날아갔는데 이미 시장은 바뀌었죠. 중국인들이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 1월, 2월 달에 영국하고 이탈리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는데 왜 넘어섰는지 한번 따져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궁금한데요? 명품주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12월, 1월 달에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하면서 중국 소비가 폭발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명품주들이 움직였거든요. 상상할 수 있었던 그림일까요? 아니요. 소비재에서 이제 명품으로 넘어간 거죠. 명품, 그러니까 고가 소비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한국 브랜드가 고가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명품 브랜드를 쓰고 있죠. 완전히 바뀌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맞는 그림이었는데 네. 최근 10년 동안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배가 늘었고요. 원전 비중도 많이 늘어서 석탄 연료 비중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중국에 밀집되었던 글로벌 공장들이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자재 수요도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힌트가 있겠죠. 뭐 하이엔드 소비, 그러니까 고가 소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본다면 한국 수출 비중도 뭐 핸드폰, 무선 통신기기,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좀 집중돼 있거든요. 네네. IT 쪽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와중에 얼마 전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됐는데 실적은 못했는데 감산을 결정을 그쵸, 하면서 공식하면서. 네. 근데 이게 되게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이었던 게 네. 보통은 그런 감산 결정은 실적 발표,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많이 말하는데 네.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말해서 그래서 서프라이즈 효과가 더 컸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공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업황이라든지 반도체 가격이 턴어라운드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1분기가 저점이냐 2분기가 저점이냐 논란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네. 자 이미 2분기입니다. 4월 달이라고 본다면 네. 그러면은 아무리 나쁘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맞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만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것은 좀 기대감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 네. 기대하면서 네. 금융 불안은 진정되고 있고 네.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이게 좀 안 맞는다라고 볼 수 그쵸. 있겠죠. 금리 인하가 가능하려면은 금융시장이 되게 금융권이 불안해지거나 네. 경기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반대죠.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금융 불안 진정되고 경기는 좋아진다라고 네. 하고 그리고 금융 불안이 진정되고 경기가 좋아지면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교통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채권 금리나 뭐 달러 인덱스는 연중 저점 그리고 증시는 연중 고점권에 네. 와 있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등락을 보일 수 있겠다. 달러와는 반등, 채권 금리도 반등, 뭐 그리고 증시는 조금 단기 조정을 더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때를 좀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하는 전략으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네. 또 여기에 또 우리나라 수출 개선 네. 여러 가지 조금 전망을 조금 비춰 주셨는데 네. 시장 상황을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근까지는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할 것이다. 네, 네. 이런 의견들이 좀 우세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말씀해주신 은행권 파산 사태에 따른 이런 좀 불안감이 있었기 네, 네, 때문으로 맞습니다. 조금 분석되고 있는데 이번 4월 들어서 다시 한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그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 입장도 좀 난처해져 보이는데 팀장님 과연 올해 연준 금리 정책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연준은 여전히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점도표만 봐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3년 점도표가 5.1이니까 뭐 12월하고 별 변화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분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상단 제일 꼭대기에 점을 찍은 분이 원래는 5.5에서 5.75였는데 5.75에서 6으로 한 단계 높아졌고요. 네. 5.5 이상으로 전망했던 연준위원은 2명이었던 게 4명으로 늘었죠. 아직까지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경기가 불안정해지니까 금리 인상 더 못하고선 금리 인하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FMC 기자회견인가에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물가가 높은 수준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 네. 어떻게 하겠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그럼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된다. 왜냐면은 경기가 일정 부분 그 물가를 안 잡고 이 상황을 경기 부양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정이 더 커진다. 그래서 일단 물가를 잡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으로 돌아서겠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피력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남아 있겠지만 네.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 한두 번 정도 하고 끝맞을 정도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 네. 자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할 것인가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2%대로 진입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올해 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네, 얘기 맞아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물가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금리 인하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은 향후 금리 인상의 정책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네.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지고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게 된다면 좀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물가가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금리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기대죠. 네. 지금 이게 매트릭스 같이 복잡한 게 있는데 네. 요 파란색으로 된 게 시장이 전망 컨센서스예요. 보시면은 5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를 쭉 하면서 2024년 9월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1년 5개월 정도 지난 뒤에는 200bp를 금리 인하한다라는 기대가 갖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가 금리 인하 하려면 경기 진짜 안 좋아져야 되겠죠. 맞아요. 네. 아니면 물가가 진짜로 확실하게 떨어지든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경기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힐 것이고 맞아요. 네. 경기가 불안정해지면 물가는 잡히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과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시장은 당분간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네. 연준의 통화 정책은 경기 그리고 물가 변화에 달려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 핵심은 물가다라고 볼 수 잡기다. 있겠죠. 네네. 이 아무래도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게 바로 물가 잡기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국제 유가 이야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쵸. 이러다가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고민도 좀 깊어지실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바로 오펙 플러스의 네. 기습적인 주가 감산 결정이었습니다. 네. 과연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감산 결정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또 이런 결정에 따라서 이제 국제 유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원자재값 인플레에 좀 불을 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조금 나옵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오펙 플러스가 갑작스러운 감산을 결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최근 유가가 60달러 중반대까지 내려가는 등 네네. 경기 불안으로 인한 그리고 달러 흐름들에 의해서 유가가 레벨 다운되면서 유가를 좀 방어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갑작스럽게 결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은 만약에 이 감산 효과가 임팩트가 컸다면 80달러를 넘어 90달러까지 가는 그림들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쪽의 경기 불안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80달러를 넘나들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 레벨업 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의 물가에서 핵심은 유가나 원자재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왜냐면은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2022년 3월, 4월, 5월 달 유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아하. 100달러 이상으로 가지 않는 한 네. 유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는 아니에요. 지금 70달러, 80달러만 유지해도 마이너스 20%대를 유지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이고 이게 올라오게 된다면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로 좀 둔화시키는 천천히 떨어뜨리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네네. 물가를 끌어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문제는 서비스 물가예요. 서비스. 네. 서비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화 물가는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가도 전년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가고 원자재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라서 재화 물가는 쭉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올라가는 게 서비스 물가입니다. 그리고 기여도로 본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0이나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지금 서비스 물가와 그리고 음식료 물가 때문에 물가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야지 물가가 제대로 잡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주택 물가인데요. 주택 물가는 이미 주택 가격은 1년 이상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 뭐 2분기 또는 3분기 중에는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속도가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자재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진다라기보다는 네. 서비스 물가가 언제쯤 꺾일까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택 물가가 언제 꺾일까 포인트인데 저희는 하반기쯤에는 가셔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물가에 대한 불안을 더 증폭시키기보다는 네. 서비스 물가가 좀 잡혀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좀 단기적으로 좀 불안하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코어 물가라고 해서 서비스 물가, 그러니까 원자재 물가를 뺀 코어 물가가
3월, 4월 달에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당분간은 그냥 4월 12일 날 CPI가 3월 CPI가 발표되는데 네. 그때 그리고 3월 13일 날 또 F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변수들 좀 고민하시는데 이런 등락이 있다면 그런 조정을 통해서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유가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좀 네. 받기에는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또 현재 물가 좀 부담의 핵심은 바로 서비스, 네. 음식료 그리고 이 주택 물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CPI에 따라서 뭐 연준 금리 결정은 조금 네. 향방을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장 경기 둔화 문제에서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가 네. 없어 보이죠. 금리도 금리지만요. 이 경기 침체가 장기적인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닌지 좀 걱정스러운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일단은 최근 시장 흐름들이 경기에 대한 판단도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2월 달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노 랜딩. 아 맞아요. 네. 근데 3월 달 지나 4월 달 되니까 이제 경기 침체 막 이렇게 막 급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아직까지 불안정하다라는 거겠죠. 노랜딩이 왜 들어왔고 지금 상황에서 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가라는 것들을 보면은 네. 일단 노랜딩이라는 게 말이 안 됐었던 상황이죠. 거기에 가려있던 눈들이 좀 다시 보여지면서 네. 좀 시장 상황을 다시 제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림인데 왜 노랜딩 기대가 나왔냐면 걱정했던 것보다 조금 낮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를 했을 뿐이지 네네.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원래는 미국하고 유럽 경기가 1분기, 2분기 중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둔화되는 속도, 약화되는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저희는 지금 3분기, 4분기쯤 경기 역성장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3분기, 4분기 좀 길어지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바닥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셔도 좀 비슷한 게 아실 거예요. 1분기,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7인데 네. 3분기는 0.8, 4분기는 0.2, 어허. 내년 1분기는 0.1이에요. 점점 떨어지죠. 줄어드네요.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둔화되는 압력, 하방 압력은 여전히 높다. 그리고 이번에 불거졌던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라든지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네.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더 GDP 성장률 레벨이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나쁜 거 아니냐. 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저희도 경기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던 이유가 네. 경기 저점이 다 달라요. 중국은 이미 4분기에 저점을 통과했고요. 네. 그리고 한국은 2분기에 저점을 통과한다는 전망, 유럽은 3분기, 미국은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엇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중간에 끼인 것 같긴 해요. 중간에 끼면 참 곤란해요.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유럽 사이에 끼어 있어서 2분기 중에 저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는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저희는 2분기, 3분기 초중반까지는 중국발 모멘텀, 반도체 모멘텀에서 올라갔다가 하반기, 연말까지는 유럽과 미국 경기 불안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미국 경기가 안 좋은데 왜 폭락이 아니고 쉬어가냐. 그렇죠. 뭐 보통은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긴 하는데 네.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만큼 뭐가 떨어진다고 했죠? 물가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만큼 실질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시화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상단을 막아버리는 게 네. 경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있겠지만 금리 인하가 가시화됨으로 인해서 좀 받쳐주는 힘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23년 전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하나의 단어가 궁죽변 변죽통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죠? 주역에 나온 말인데 네. 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는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네. 거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변화를 모색하겠죠. 뭔가의 조치를 취하고. 그렇겠죠. 예를 들면은 미국 경기가 악화되고 침체로 가면 금리 인하 가능성 네. 확실하게 열리겠고 최근 상황도 비슷합니다.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하는 것처럼 금융권에 불안이 있다면 금융권을 지원해주겠고요. 그렇죠.
반도체 업황이 최악이라고 한다면 캐펙스 컷,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위기를 해소해 나가려고 할 텐데 이런 흐름들이 3개월 뒤, 6개월 뒤 바라보게 된다면 시장에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뭐 3분기, 4분기 유럽 경기와 미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네. 금리 인하 가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좀 박스권 등락 정도로 보고 있고요. 좀 그 다음 스텝으로 보면은 네. 이제 미국도 유럽도 경기가 바닥을 잡고 턴하게 된다면 24년 사이클은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특히 지금 연준의 스탠스도 물가만 2%로 내려오면은 경기 회복이 가셔야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그럼 경기는 좋아지는데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네. 올해는 복잡한 등락 과정은 있겠지만 그리고 완만한 상승이 있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크게 열어놓을 수 있는 룸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이 다른 좀 금리 인하 가능성 네. 이런 카드가 조금 열리면서 좀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네, 좀 맞습니다. 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바닥을 다지다가 그 다음에는 좀 턴어라운드 네. 되는 네, 그런 가능성도 좀 점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요, 지금 뭐 뉴욕뿐만 아니라 뭐 우리 증시까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이 기업 실적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하지만 최근 나온 기업들 실적 우려에 비해서는 선방한다 이런 분석도 좀 있는데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1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다행스러운 점이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불안한 요인은 1분기 실적 시즌인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반적으로 실적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1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네. 2분기는 조금 하향 조정하고 3분기는 그냥 두고 오히려 4분기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이번에는 전반적인 연간 이익 전망을 좀 레벨 다운하고 있어서 네네.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긴 해서 1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좀 등락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1분기 실적 시즌 이후 흐름들을 보면은 여기서도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그림들을 보실 수 있겠는데 네. 앞서도 반도체 이익이라든지 업황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익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하향하던 그림이 네.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방향성 자체가 위로 가고 모멘텀, 전년 대비 증가율도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장을 불안 심리를 자극하거나 등락 과정을 야기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네네. 방향성을 턴어라운드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도 저는 조정식 매수 전략이 맞다라는 그림들이 좀 크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물론 올해 실적이 얼만큼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연간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아프겠지만 네.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추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좀 시장에는 좀 길게 봤을 때 네.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분기 실적까지는 뭐 이렇게 조금 주가 변동성이 조금 나타날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하반기로 갈수록은 실적 개선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중국 경기 회복들이 나타나고 네. 있고 수출이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일단은 실적은 더 나쁜 그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업종별 흐름들이 좀 엇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IT를 중심으로 한 실적 상향 조정 흐름들 거기다가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수혜를 받는 업종들의 플러스 요인들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들이 좀 실적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전반적인 흐름들이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IT 중심의 실적 살짝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하고 있는 게 네. 바로 반도체 업종인데요.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뭐 바닥이다, 아니다 이런 설왕설래가 조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삼성전자가 앞서 조금 살펴주신 것처럼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이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의견이 조금 우세해졌는데요. 네.
팀장님께서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반도체는 이제 바닥은 통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출 금액 데이터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한두 달은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3월 달에 한번 반짝 올라간 건지 이게 바닥을 찍고 이제 턴하는 시작인지 좀 봐야 될 거라서 5월 1일 날 발표되는 4월 수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시면 네. 좀 더 클리어해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세가 좀 더 가시화되고 중국이 5%대 성장을 유지하게 된다면 IT 수출에 대한 니즈, 반도체 수출에 대한 확대 흐름들, 그리고 최근 그동안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각 그룹사 임원들이나 회장단이 중국과의 만남을 통해서 좀 이런 어려움들을 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반도체 실적과 업황은 좀 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2분기 중에는 좀 바닥을 통과하니까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반도체를 최선호 업종으로 꼽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16년, 17년 분위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2016년에도 하이닉스 적자 간다 안 간다 막 이러면서 투자를 줄였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삼성전자는 투자를 안 줄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삼성전자까지 줄일 정도로 더 어렵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투자 축소 규모가 더 크다는 의미고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은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가지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물론 최근 단기간에 급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따라갈 거냐 말 거냐의 고민은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감이 조금 톤다운되는 과정에서 등락이 있다면 그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반도체 1분기 실적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는 이제 바닥을 좀 지나갈 것이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감산 카드를 좀 꺼내든 삼성전자 덕분에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이런 좀 기대감이 조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또 어떻게 또 개선이 될까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왜냐면은 재고도 많다, 재고가 쌓인다, 반도체 업황은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 감산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반기로 들어가면 갈수록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들리는 소식으로는 최근 그동안 재고가 쌓이기만 하던 게 꺾이기 시작했다는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주가 바닥을 시그널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서 네네. 지금부터는 흔들릴 때마다 사자라는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정시 매수 포인트 네, 잡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와 더불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이 최근에 신흥 강자로 떠오른 2차 전지 업황 상승세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뜨겁죠. 이 광풍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기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네. 증권가에서도 이제 주의를 요할 정도로 이 경고음을 조금 내고 네.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이런 2차 전지 광풍에 따른 랠리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대신증권에서도 작년 11월 달에 23년을 전망을 하면서 최선호 업종으로 제시한 게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었는데 2차 전지도 최선호 업종으로 말씀드렸는데 몇몇 소재업체들은 너무나도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저는 너무 뜨겁다. 좀 식을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언제 식냐? 전 실적 시즌 들어오면 좀 식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2차 전지 수출 금액을 보면은 네. 작년 3분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적이 좀 받쳐주지 못한다면 굉장히 많이 오른 주가들이 일정 부분 되돌리는 과정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너무 뜨거울 때 갑자기 잡으려고 그러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식은 뒤에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식어가는 과정에서 실적 대비 주가 레벨,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서 너무 뜨겁게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이미 좀 식은 종목들을 좀 찾아내신다면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열된 2차 전지 업황에서 이제 그 열기가 식을 때쯤 네. 기다리셨다가 다시 실적 대비 이 주가 밸류에이션을 조금 따져가면서 접근을 해보시란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2차 전지 업황 내에서도 좀 이 주가를 같이 못 따라가는 네. 후발주자격인 이런 네.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은 과열 현상에서 좀 들어가도 좋을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짧은 순환매 차원에서 대응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실적은 좋은데 이쪽이 너무 뜨거우니까 소외된 건지 아니면 실적이 안 받쳐줘서 못 올라간 건지 그건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섹터가 굉장히 뜨겁게 되면은 다른 그 열기가 이렇게 옮겨가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번지죠. 네. 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등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여부가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변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실적을 좀 따져봐라 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또 최근은요, 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강세가 조금 어마어마하죠. 돋보였죠. 네. 네, 코스닥 견인한 요인으로 방금 꼽아주신 2차전지 소부장이 좀 꼽히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2차전지 소부장만이 유일하게 뭐 코스닥 상승에 일조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럴지 궁금한데 팀장님, 이 코스닥 강세 어떤 이 상황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강세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게 아니라 올해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30%를 넘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 가장 수익률이 좋은 지수 중 하나인데 뭐 단순하게 2천일만 좋아서 그런 건가 뭐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네. 근데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챗GPT, AI, 로봇. 그러니까 1, 2, 3월을 지나면서 지금 워낙 2차전지가 뜨거워서 많은 분들이 2차전지가 압도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성장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 업종들이 움직였는데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2차전지 힘이 뭐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 2, 3위가 다 2차전지 소재 쪽이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좀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 이 업종 코스닥이 강세가 계속될 것인가라는 그림들은 저는 뭐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 톤 다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동안 코스피는 2,500선을 넘지 못해서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코스닥은 쭉 상승을 했거든요. 이 상승 과정에서 2차전지 힘이 워낙 컸던 거죠. 그래서 2차전지가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좀 흔들흔들하게 된다면 코스닥만의 일방적인 독주는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코스피와 발을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2분기, 3분기 초중반까지 강세 흐름에서는 대형주들 위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2차 전지도 좀 움직임직하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을 2,500 이상으로 끌어내고 있는 것은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지난 주말부터 반등을 세게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라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뜨거웠던 것들은 좀 식어가고 좀 쉬고,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랐던,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그런 상황에서 업황이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들을 보고 있는데, 최근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하고 기관은 2차 전지를 다 팝니다. 맞아요. 네. 뭘 사냐? 네.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를 사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랑 소프트웨어, 인터넷 쪽으로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네. 아직까지는 덜 올랐던 뭐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 뭐 2차 전지를 따라가는 전략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아직까지 덜 오른 쪽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매집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시장은 좀 2차 전지가 이끌던 이런 네. 모양 때문에 2차 전지 많이 좀 견인을 했다. 그렇죠. 이런 좀 착각이 있으실 것 같지만 연초를 따져보면 뭐 AI, 로봇 이렇게 성장주 위주의 테마들이 좀 코스닥을 견인을 네.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2차 전지 이 독주와 코스닥의 독주는 이제는 코스피와 동반으로 함께 조금 올라갈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4월 들어서 올해 또 뭐 2분기 접어들었고요. 또 네. 상반기로 봤을 때는 2달 정도 네. 남겨진 시점인데요. 현재 이 상반기 시장에서 본격적인 상승장 전환 시점이 좀 시작됐을지 이런 좀 궁금증이 조금 가중되는데 네. 이 시기에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일단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시 매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도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을 점차 위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확인할 것들이 남아있고 기대감들 좀 부분별로의 최상의 기대감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교통정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4월 10일 뭐 CPI, 네. 13일 FMC 인사로, 그리고 14일에는 또
미국 실물 지표도 발표되거든요. 13일에는 중국 수출 데이터도 발표되고 그리고 18일에는 중국 실물 지표들 나오고 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락이 있을 거고 거기다 실적 시즌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4월 18일 날 발표되는 중국 실물 지표들이 1, 2월보다 높은 레벨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1월, 2월 수치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상치보다 못하냐, 좋았냐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저는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경기 모멘텀 자체가 위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5월 1일 날 발표되는 한국 수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많이 안 좋다 하더라도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출 금액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의 방향성이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우하향이었던 게 방향성이 위쪽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4월 중순, 5월 초까지 미국 변수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미국 변수는 좀 등락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 방향성, 특히 코스피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국하고 한국 수출, 반도체 수출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앞서 조정시 매수 전략 이렇게 조금 잡아주셨고 그 이후에 4월과 5월 초에 있을 중국 실물 지표 그리고 한국 수출 개선 이 여부를 꼭 체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2차 전지와 반도체 업황들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조금은 관망세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반도체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뭐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싸움은 얼마나 잘 싸게 사느냐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등락이 있을 때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반도체를 더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2차 전지는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워낙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실적보다 얼만큼 비싼가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몇 년치를 이미 끌어온 주가라면은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수주가 더 세게 들어와야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서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소재업체보다는 세트업체, 셀업체들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소재 비중을 좀 줄이시고 셀업체들을 좀 담아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 업황은 조금은 지켜보시다가 또 추가 매수 좀 전략해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고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소재 업체보다는 셀 업체 쪽으로 조금 비중을 확대해봐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한데요. 이 어떤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하고 또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요 6개 업종들을 보고 있거든요. 원래 6개 업종을 봤던 것은 뭐 정책이나 뭐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봤었는데 일단은 반도체는 미국은 반도체 법안, 유럽은 반도체 이니셔티브라는 기관을 설립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는 미국은 IRA 법안, 유럽은 리파워 EU라는 정책이 있고요. 중국은 보조금 지원해주면서 막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방산은 유럽하고 중동 쪽에서 방산비 지출을 되게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인터넷은 중국에서 규제 완화 그리고 챗GPT라는 새로운 사이클이 들어오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6개 업종들을 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4년까지 실적을 이끌어가는 업종들도 얘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동력과 실적 모멘텀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24년까지 이익 계산 기여도 그러니까 코스피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얼만큼 기여하는지를 봤더니 뭐 이번에도 2017년과 비슷하게 압도적으로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화학, 조선, 뭐 IT 가전,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방산이 여기 업종에 상사자본재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은 뭐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말씀드린 게 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얘네들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2016년 17년 때처럼 소수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탑픽으로 제시드린 종목도 같이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이 업종 빨간색 테두리로 된 게 저희가 전략이랑 매칭이 되는 업종이들이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탑픽 하나씩 들어있긴 하지만 얘네만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업종 전체가 좋은데 네. 그중에 섹테널리스가 좋게 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제약바이오가 들어있는데 바이오 업종들은 워낙 많은 산업을 하기 때문에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 제약사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호. 아직까지 주가 하나도 안 올랐고요. 올해 네. 내내 소외됐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3년에는 독점권이 풀리는 의약품들이 좀 많아져서 네. 거기에 따른 수혜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대형 제약사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 애들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자 그러면 반도체 막 따라가서 사도 되냐? 네. 좀 최근 좀 올라왔긴 하지만 반도체 비중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네. 10%라도 들어가라. 지금 가격대에서라도 10% 들어갔다가 밀리면 20% 더 늘리고 더 밀리면 30% 더 늘리고 조정 시 좀 비중 더 늘려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랑 자동차는 1분기 실적 시즌으로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 왜냐면은 삼성전자랑 같이 LG전자도 실적을 가이던스를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LG전자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갔어요. 맞아요. 기대감이 이미 컸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차 전지랑 자동차는 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 네네. 따른 주가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을 확인하고 등락이 있다면 그때부터 실적이 좋은 업종 종목들을 좀 더 선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인터넷도 지금 아직까지 바닥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갖고 바라볼 업종은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랑 전기차는 1분기 실적 시즌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자동차, 인터넷, 또 방산 여기에 또 뭐 제약 업종, 네. 또 반도체, 2차 전지까지 두루두루 조금 봐야 되는 섹터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비중이 없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좀 따라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셨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중 조정을 하면서 네. 조금 접근을 해도 용이하겠다 네.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 뭐 2차 전지와 전기차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따라가셔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제약업체들도 좀 관심 있게 네. 지켜봐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제약 업종들 중에서도 조금은 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어떤 제약업체 집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 또 바이오시밀러에서는 네, 맞습니다. 또 실적이 조금 좀 좋은 네. 이런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답을 주셨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막연한 기대감, 신약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금리도 높고 거기에 성장성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도 좀 쉽지 않을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담보되고 이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어허. 있을 만한 대형 제약사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특히 대형 제약사들은 올해 독점권이 풀리는 의약품들에 대해서 이미 캐펙스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걔네들을 바라본다면 캐펙스 투자는 작년에 이미 다 했고 올해는 독점권이 풀리는 의약품이 나올 때마다 복제약을 만들어서 실적을 레벨업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보다는 제약사 중에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된 바이오 시밀러 쪽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신약 개발을 하다 보면은 비용적인 면도 네. 있겠고 또 기간도 오래 맞습니다.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공 보장성도 없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좀 악재 아닌 악재가 좀 끼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실적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좀 업황 개선도 조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좀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 좀 두루두루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으실까요? 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자체는 계속적으로 위로 만들어가는 듯한 네.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원래는 1분기로 굉장히 안 좋게 봤었는데 네.
경기 흐름들이 좀 엇갈리면서 1분기 바닥은 높아지고 3분기, 4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거를 잘 대응하시고 이제 3분기, 4분기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방향성 전환이라기보다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흔들림이기 때문에 이번 4월 달, 4월 말, 5월 초중반까지 잘 모아가시면은 아마 오랜만에 바이앤홀드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올해는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량을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대신증권은 반등시 매도만 말씀드렸어요. 네. 시장을 굉장히 배려시게 여기 봤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조정시 매수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년 동안 반등시 매도, 그러니까 좀만 올라오면 수익이 나면 이제 빨리 정리하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이번에 많이 보여줬죠. 뭐 2차전지에서도 보여줬고 반도체에서도 좀 보여주고 들고 있으면은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투자하시는 방향성에 있어서도 반등시 매도라기보다는 반등한 뒤에 아예 비중을 버리는 게 아니라 좀 비중을 조절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를 100%를 담았다라고 보면은 팡 튀었을 때 너무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하면은 이걸 비중을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30%나 50%를 줄였다가 등락이 있을 때 다시 담아가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수량은 늘어나거든요. 그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펼쳐나가신다면 올해는 좀 답답한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힘차게 뻗어나가는 장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잘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장 현재는 흔들리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상승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 반등 시 매도보다 반등 후 비중 조정 그리고 조정 시 매수 이런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서울경제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